딜사이트 마감 노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정재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혁입니다. 때가 왔다. 잭스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피벗을 공식화했습니다. 더불어서 이 빅컷에 대한 가능성도 닫아두지 않았다라는 것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이었는데요. 때문에 9월 초에 나오는 이 고용 보고서 결과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달러와 약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장중 1,31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수출주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지수도 맥을 못 추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거래소 쪽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외국인들의 현선물 동시 순매도 속에서 지수 약세로 반전이 됐습니다. 0.27% 밀리면서 2,694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들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나 체크를 해봤더니 역시 IT 업종,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매도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래소 쪽 분위기 확인해 봤고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쪽 분위기도 확인해 볼까요? 네, 자 코스닥은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급락할 때는 좀 잘 견뎌주나 싶었는데 이번 주 미국 증시가 급등했는데도 오히려 반대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765포인트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낙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코스닥의 가장 큰 특징을 보자면 수급의 이동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반도체 소부장주 쪽에서 좀 빠지니까 이 수급이 제약 바이오 쪽으로 가는데요. 제약 바이오 쪽에 탄력이 확실한 모습입니다. 자, 이슈 관계없이 제약 바이오라고 하면 중소형주까지도 수급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는데 지난주 저희 패널들이 이번 주는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주를 양쪽에 다 양손에 쥐고 가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확실히 이번 주 흐름을 보니까 그렇게 해야 시장의 흐름에 소외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마 시장처럼 쉽게 방향 정하지 못하고 관망세에 들어간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 주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월요일 딜사이트 TV 마감노트 필기 시작합니다. 한 주를 출발하는 월요일입니다. 이슈 노트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을 관통하는 이슈 확인하고요.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IM증권 이화진 과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과 함께 시장 이슈들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 바이오주 전략 세워보고요. 항공주 소액 끝내고 본격 강세 지속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52주 신고가 랠리를 보이고 있는 금융주들 추가 상승 가능할지 점쳐보고요. 게임주 3분기 실적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피벗을 공식화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 그로 인해서 이 바이오 종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유한양행 쪽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렉나자 승인 이슈가 나온 당일에는 사실 주가가 그만큼 못 갔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추가적인 모멘텀 재료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이제 유황양행이 이제 반등을 강하게 나왔던 거는 우리가 애초에 2월달에 이제 버크사와 독점 계약했던 알테오전이랑 좀 비슷한 흐름이라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당시에는 이제 프로그램 메터도 나왔었고 그 정도 세론의 영향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하나하나 뜯어보게 되면은 일단 한 단계를 거쳤고 이제 2단계 때부터는 이제 이 이후에 로열티에 대한 수익 구조에 대한 인식을 이제 결국에 하나둘씩 애널리스트 리포트든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정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황양행도 물론 이제 이번 렉나자 FDA 승인 건으로 인해서 향후에 이제 마일스톤을
내년 4분기에 출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800억, 900억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렉나자가 이제 특히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매출, 물론 시장에서는 아마 내년 25년부터 이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따른 이 로열티에 따른 수익성이 연간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리 밸류에 대한 가치를 더 추가적으로 반영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주가가 주기적인 상승 흐름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이게 알테전도 마찬가지고 유황양행도 나오고 워낙 이제 우리나라 K바이오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이 없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생소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유황양행도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글로벌 이 시장에서 같이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대감 아마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썼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사실 없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재료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시장이 조금 갈팡질팡하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측면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키움증권의 리포트를 보니까요. 이제는 이 전통 제약사를 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실 근데 전통 제약사 쪽은 R&D 쪽이 워낙 약하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잖아요. 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통 제약사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뭐 HK 인원도 있을 거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셀트리온도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올라간 흐름이 아니었었는데 최근에 특히 CDMO 업체들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특히 북미 쪽의 바이오시밀러 거기에다가 CDMO 의료 빅파마 업체들에게 공급 계약을 받는 회사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ST팜이 물론 2분기 실적은 안 좋았지만은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이제 향후에 그런 CDMO 계약까지 공급 계약 맞았던 흐름까지 나왔다. 물론 이제 이거는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생물보안법 이슈가 이제 계속 발생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사소에 좀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은 이게 물론 이게 시기적이고 좀 타이밍이 굉장히 잘 맞는 거죠. 바이오시밀러에다가 CDMO에다가 상반기 때는 바이오 플랫폼 업체들까지 거기에다 비만 치료제까지 시장에서 계속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눈높이는 분명히 좀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신에 그 눈높이가 올라온 만큼 우리나라 한국에 대한 바이오 위상도 저는 계속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에스모 유럽 종양학회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에서 이제 하는 눈높이가 이게 물론 엔터 쪽을 비유하자면은 빌보드 차트에 계속 올라왔다 이런 것처럼 에스모에서 또 하나 뭐 사건 터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나라 이제 파이프라인의 기술력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또 리가켄 바이오나 ABL 바이오 쪽에 기술이 좀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좀 인식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물론 정통 제약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예전에 10년 전 2015년은 처음 우리나라 한미약품이 글로벌 라이센스 처음 이루어졌을 때 네. 그때 시장에서는 그래도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술이 아직 되겠어라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워낙 많은 파이프라인들이 그만큼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층 높아진 K바이오의 위상입니다. 일단 다음 달에 다수의 이 암학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모멘텀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바이오주 중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ABL 바이오를 좀 봐야 될 것 같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황영행은 이미 얘기가 모멘텀이 나왔고 추가적 상승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고 다음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ABL 바이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오늘도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 종가가 대략 한 34,500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사노피아 기술 예전했던 ABL 301 2년 전에 JP모건에서 그때 1조 2,700억 정도 기술 이전했죠. 그게 이제 올해 하반기는 내년 상반기쯤에 임상 1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면 임상 2상 진입과 함께 마일스톤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유황양이도 기술 이전했던 회사가 있고 또 다른 한 곳도 있는데 총 3개의 마일스톤만 600억이 이제 수치가 됩니다. 그러면 현금성 자산이 다시 한 번 더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년이 좀 기대되는 게 올해 아까 7월 달에 1,400억 받았던 유상증자 3자 배정 받은 게 있는데 네. 이게 왜 쓰냐면은 내년에 차세대 ADC 이중 항체 임상 1상 전임상을 이제 그거 신청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파이프라인이 ABL 바이오는 시장에서 굉장히 기대가 큰 이제 조금 플랫폼 업체로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로슈도 마찬가지였고 이중 항체에 대한 성공 케이스가 하나둘씩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 타자는 이제 이중 항체 쪽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항체 ADC 관련 기술이 시장 안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주목해 볼 수 있는 종목 ABL 바이오로 바이오주 중에서 탑픽 종목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항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5개월 만에 1,310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달러와 약세가 진행이 되면서 이 환율 요가의 수익성 개선 기대가 되는 항공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항공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확실히 항공주들은 매크로 지표가 잘 나와줘야 좀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도 물론 이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었고 환율도 사실 좋은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리오프닝 된다고 해서 항공주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측면은 그때는 애초에 매크로 지표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라면 유가 빠지고 있죠. 물론 오늘 좀 반등하고 있지만 유가는 추세는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환율도 이제 1,380원대가 빠지고 이제 결국에 1,350, 1,320까지 내려가는 측면이라면 이제는 여객 수요가 폭발적으로 올라간다. 숫자가 나온다는 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한간에 이제 유가가 올라간다고 해도 유류 할증료가 내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애초에 그 자체는 이만큼 마진이 커지는 측면이기 때문에 항공사 입장에서는 유류 할증료를 받더라도 비용 더 증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추세로 내려가는 게 그게 맞는 거고 그러면 네.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 애널리스트 리포트에 나올 수 있는 건 그겁니다. 환율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 거기다 유가에 따른 비용 축소. 그러면 이제 여객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지금 3분기는 추석 남아 있죠. 그리고 겨울방학 이제 지났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여객 수요가 조금 데이터가 올라왔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는 애초에 컨센 자체보다 워낙 높기도 했었고 네. 컨센보다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적은 했지만은 오늘의 반등이 어떻게 보면은 항공주들 사실 항공주 추천하시는 분 거의 없었는데 항공주는 이제는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LCC 쪽도 이번에 대한항공 기업 결합 이슈 있으면서 장거리 노선도 어느 정도 LCC에게 어느 정도 부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미국이나 이제 유럽 쪽에 갈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좀 항공주는 3분기는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주 볼 때 유가 흐름들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많이들 보잖아요. 물론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중동 리스크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어서 좀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유가 흐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오늘 지난 주말에 나왔던 헤즈볼라 이슈 같은 경우는 물론 단기적인 양이 있을 것 같고 물론 추후에 이란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추가적인 공격은 어느 정도 자제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우크라이나 사태 이슈와 함께 결국에는 유가도 어느 정도 초반에는 조금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은 최근에 오펙 보고서를 보더라도 이 향후에 감산에 대한 효과보다는 어느 정도 적정성 가격선을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만약에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진다고 하게 되면 아마 60달러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흐름은 아닌가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항공, 케미칼 이쪽으로는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항공주 내에서 LCC 쪽 보고 계세요? 아니면 대형 항공사 보고 계세요? 전 이제 장거리 쪽을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애매한 게 그래서 네. 아까 가지고 올 때 대형 항공사 대한항공을 가져와야 되나 아니면 LCC를 가져와야 되나. 왜냐하면 지금 오히려 지금 엔화 강세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일본에 대한 여객 수요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오히려 달러가 약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미주의 장거리 여행을 갈 수요가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저는 이제 진에어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유가 진에어도 마찬가지로 장거리 노선을 이번에 기업 결합 이슈에 따라서 이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대한항공만큼 많은 노선을 가지고 있지는 않겠지만은 기존에 뭐 중국도 있을 거고 태국도 있을 거고 이미 우리가 리오프닝 이후에 이때는 LCC 수요는 굉장히 올라왔었고 여기에 따라 장거리 노선까지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수요가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기름값 줄어들어 환율이 어느 정도 충분히 달러 약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항공주는 하반기는 그래도 볼만하지 않을까. 그러면 3분기 실적 나왔을 때는 주가는 어느 정도 충분히 반등이 올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싶어서 좀 진에어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환율 영향으로 장거리 여행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공준의 토픽으로는 진에어 꼽아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금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금융주는 밸류업수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사실 근데 금리 인하가 되면 네. 예대에 맞은 측면에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되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그때가 제가 봤을 때는 이자 수익에 대해서만큼 아마 그때가 좀 최대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를 아직은 안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10월쯤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데 물론 그때도 그때 가봐야겠죠. 결국 이창용 한국은행총재는 부동산 이슈를 굉장히 문제시 삼고 있고 물론 이번 2분기 때 대부분 KB금융, 하나금융, 신한금융 회사들은 PF 충당금을 굉장히 또 많이 쌓았습니다. 많이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왔었는데 그만큼 비이자 수익이라고 하죠. 뭐 ELS나 이쪽에 대한 수익성이 좀 커진 것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3분기 금리 인하를 그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안 건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대 마진 축소는 맞는 상황이기는 하지만은 일단 다른 쪽에 대한 수익성이 커진다라고 봤을 때 결국 향후에 주주환원 정책이나 배당과 같은 이슈는 계속 부각이 될 수 있다라 좀 충분히 좀 생각이 드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PF 충당금이 점차적으로 축소되는 이제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에 대한 마진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달에 관련된 ETF가 나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밸류 ETF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업종들이 결국에는 저는 지주 쪽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죠. 금융 쪽의 지주 회사들이 수혜를 가장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심주도 그 안에서 꼽아 주셨겠네요. 네. KB금융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DGB 금융지주, 뭐 저희 회사이기도 하지만은 BNK 금융지주랑 마찬가지겠지만 중소지주 업체들은 아직까지는 PF 충당금 비율이 조금은 높습니다. 높은 상황이고 오히려 KB금융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여러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리스크가 낮고 오히려 이제 거기에 따른 수익이나 최근에 자사주 소각도 했던 이제 2분기 실제 끝나고 나서 자사 소각도 애초에 기준치보다 훨씬 더 많이 소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보험사들도 주가 밸류업 하는데 주가 아직 덜 오르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결국에는 큰 회사가 실적 증가율이 높아지고 그만큼 주주환원 정책이 더 크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KB금융이 주가가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KB금융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덩치가 큰 회사가 수익성 개선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KB금융 토픽으로 꼽아주셨어요. 아까 근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금리 인하가 증권주한테는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금융주 안에서 증권주들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증권주들은 또 대형주와 중소형주 갈라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소형주는 하나하나 다 뜯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중소형주들은 PF가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거의 한 70%, 60% 차지할 정도로 PF 비중이 크고 그다음에 뭐 채권과 같은 IB 금융이 큰데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리테일 수익이 굉장히 큽니다. 흔히 우리 주식담보대출을 빌리는 주주들도 아시겠지만 대부분 큰 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이자 수익이 좀 굉장히 큰 측면이 있고 당연히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가 더 크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캐파를 통해 가지고 대출 영업을 할 수 있고 IB 영업을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공격적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대형주를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최근에 미래에셋증권도 밸류업 정책을 실시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그래도 금융 치주가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직 증권주는 그런 비해 PF 관련된 익스포저 비중이 좀 높은 좀 상황이 있다는 점을 조금 감안해야 되지 모든 증권사가 다 좋다라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PF 리스크가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는 증권주들입니다. 따라서 증권주보다는 금융지주사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게임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펄어비스가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 게임스컴에서 붉은 사막의 수상이 불발됐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실망감 크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게임주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저도 게임 산업을 참 좋아했던 측면이었는데 네. 이번 게임스컴은 물론 불발할 수도 있고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최근에 게임 신화 50이라는 중국 게임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굉장히 큰 이슈였고 왜냐면은 방향성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5년 전에 NC소프트와 펄어비스와 그리고 넥슨 게임즈와 같은 회사들이 하나둘씩 컨솔을 준비했습니다. 그 네. 이유가 중국은 이미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져 갖고 거의 3분의 1 이상을 중국 게임사들이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탈중국화를 준비를 해왔었는데 최근에 콘솔 게임 시장에서 최근에 그 검은 신화공이 일주일 만에 1000만 장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네오위즈 피해 거짓이 그 6개월 걸렸는데 250만 장을 팔렸는데 단 10일 만에 1000만 장이 팔렸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정말 방향성을 잡았던 걸 콘솔 시장이었는데 중국 하나 게임이 나오면서 이게 물론 서유기 워낙 고전적인 스토리가 있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큰 흐름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저도 이걸 주말에 해봤는데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정말 잘 만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펄어비스가 단순히 게임스컴에서 상을 못 받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 게임성에서 중국이 이게 700억밖에 안 들었어요. 그 게임 개발 비용이 일반적으로 N서포트, 소렌 리버티나 이런 회사들이 1000억 이상을 개발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펄어비스는 지금 6년이 걸렸는 상황인데 아직 게임 출시도 못한 상황인데 워낙 50 게임이 잘 만들어서 최근에 시프트업이랑 넥슨 게임즈가 그나마 콘솔 쪽에서 1위를 하고는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어제 50이 64,000원에 출시를 했습니다. 스텔라 블레이드가 최근 시프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게 79,000원에 출시를 했습니다. 결국에 저가 정책으로도 중국 게임이 또 압도적으로 이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은 과연 우리나라 게임 산업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수상 불발만의 문제일까? 중국 업체들의 약진, 게임 산업의 틀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게임주들 앞으로 조금 보수적인 접근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기는 한데 뭐 콘솔 게임 워낙 고사양에 대한 그래픽을 하고 있고 최근에 뭐 넥슨 게임즈가 퍼스트 디센던트가 워낙 이제 스팀 매출이 잘 나왔고 그리고 3분기 실적은 기대감이 큽니다. 워낙 큰 상황이고 작년에 1년 매출을 올해 한 분기로 실적을 그 정도 커버를 쳤기 때문에 이미 3분기가 퍼스트 디센던트 실적이 얼마만큼 메꿔지고 우리 흔히 서브컬처라는 게임 장르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고사양 그래픽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또 워낙 다른 장르이기도 하고 이쪽 시장이 틈새 시장을 또 잡아버리게 되면은 또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이 넥슨 게임즈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앞으로 게임주 볼 때 여전히 콘솔 게임 위주로 그런 업체 위주로 봐야 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 되면 또 락스타 게임즈의 GTA 6가 나옵니다. 이건 게임을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거의 1억만 장 이상 팔린 정말 유명한 게임이 10년 만에 나오는 거라서 근데 펄어비스가 내년에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콘솔을 잡아야 되는 게 쉽긴 하겠지만 물론 그 타이밍은 보통 2개월 사이로 나오게 되면은 같이 경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매출이 하향 안정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쪽으로 나가는 게 우리나라 시장은 맞는 거고 어차피 검은 신화 50은 80%가 중국 유저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은 지켜는 보자. 아마 이번 사태로 펄어비스 김대려 의장도 다시 한번 개발에 좀 총력을 좀 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주에 대한 큰 그림까지 들어봤고요. 게임주의 탑픽 종목으로는 넥슨 게임즈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장 이슈노트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닥에 있는 월척 종목을 낚아보는 시간입니다. 강태공의 월척 종목,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께 꼭 알려드릴 게 있잖아요. 우리 강태공 전문가가 약간 신분이 달라져서 왔습니다. 예, 그 전에는 싱글이었다면 이제는 유부남이 돼서 돌아오셨어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혼해 보시니까
하객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너무 크잖아요. 그쵸? 아, 너무 큽니다, 진짜. 그쵸, 예. 네.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에 사랑 덕분에 제가 이렇게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된 게 아닌가 좀 생각해 보면서 이 하객분들에게 받은 사랑과 시청자분들에게 받은 사랑 수익으로 더 많이 보답할 수 있도록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끊었던 겁니다. 하객들에게 감사한 마음 전하는 것처럼 네. 좋은 종목 오늘도 좀 소개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종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키워드 보여주실까요? 자, 대호야. M 사이즈면 되니 이거 설마 뭐 이대호 선수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대호 씨, 이대호 선수가 될 수도 있고 대호 씨 이제 옷을 선물하려고 하는데 네. M 사이즈면 되니 이제 딱 질문하면은 이제 또 하겠죠. 대호가 이제 또 대호 A L 라지를 사라 L 아이 대호 A L 해야 돼. 그런 그럼요.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호는 믿음이 안 맞는다. 네. 라지가 맞는다 해서 자, 보여주실까요? 그렇습니다. 대호 AL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거 어떤 기업입니까? 사실 뭐 이 기업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알루미늄 관련되어 있는 이런 합판 뭐 이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뭐 제조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도 많이 엮이고 있고 특히나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는 뭐 우리가 이 비트코인으로도 요즘 비트코인으로 다시 좀 좋아지려고 하는 모습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비덴트라는 이 기업의 최대 주주로도 있으면서 과거에 어쨌든지 비트코인으로도 좀 엮였던 그런 기업이라 보시면 좋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한철판 이런 쪽으로서 좀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준비해 오신 모멘텀을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실까요? 자, 여기도 우크라 종전 기대가 처음에 들어와 있군요. 일단은 뭐 지속적으로 사실상 이게 이 종전 기대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긴 하는데 좀 이 상황 자체만 보면 이게 종전 기대감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 전쟁 자체는 좀 지속적으로 뭐 확전되는 분위기다라고 그렇죠.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볼 수는 있지만 전에도 말했지만 이런 확전이 이제 우리가 뭐 정말로 뭐 이 3차 세계대전으로 막 연결되고 뭐 엄청 크게 뭐 이 더 싸움이 커지기 위한 확전이라기보다는 이제 막바지에 들어서서 이제 정말 이제 서로가 이제 이 그 종전하기 전에 얼마나 그렇죠.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느냐, 그러니까 뺏고 빼앗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조금 더 이 전쟁이 심화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종전이라는 부분이 당장에는 뭐 와닿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모습이 결국에는 이 그 종전을 앞두고서 막바지에 나오는 모습이다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가 종전 이후에는 늘 말하지만 재건 관련되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이런 대호 AL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종전 관련되는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과거에도 남북 경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이제 대호 AL이 많이 엮였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엮일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이제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서 많이 이제 하는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서는 이 대호 AL이라는 기업이 사실 뭐 종전, 재건, 뭐 남북 기업으로 엮인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네. 이 남북 기업이나 종전 쪽으로 엮일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 이제 현대로템 덕분입니다. 이제 현대로템이라는 기업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우리 철도라든지 아니면 뭐 차량 부품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종전이라든지 뭐 재건 그 북한 같은 경우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그 도로가 너무나도 말도 안 되게 되어 있고 철도길도 뭐 철도도 제대로 안 돼 있을 거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인프라 확장을 진행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이제 철도도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거에 있어서 사실상은 현대로템이라는 기업이 가장 이 우선순위로서 이거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대호 A라는 종목이 이런 현대로템의 1차 무역사로서 이제 알루미늄 합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현대로템에다가 이제 판매 이런 그 공급을 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에 이제 저번에도 이제 철도 재건을 위한 업무 협약을 이제 현대로템이 체결했다라고 하면서 거기 관련돼 있는 반사익으로서 그 대호 A라는 종목이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직접적인 수혜라기보다는 우리가 뭐 그냥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원자재 뭐 이런 것들도 어찌됐든지 어떤 기업에 공급하냐에 따라 가지고 반사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대호 A라는 종목 충분히 이제 종전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네.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단 뭐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또 이 수혜주 중에 남북 기업이 또 분명히 이슈가 된다라고 또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실상에 뭐 해리스 부통령이 될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지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또 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또 조금 더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또 이제 남북 개혁 관련된 모멘텀. 뭐 물론 오늘 뉴스 보면 또 무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을 뭐 지워버린다, 뭐 북한을 다 없애야지, 뭐 이런 얘기 뭐 또 했다라고 하고 있긴 아니 해요. 뭐 열병식을 하는 네. 와중에 공격을 하겠다 뭐 이런 네.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하긴 하는데 뭐 사실상에 그거는 좀 말도 안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어쨌든지 뭐 과거부터 남북경에 대한 좀 이런 발언을 많이 했던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다라 좀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이 재건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제 현대 로템의 무역사로서 우리가 좀 기대해볼 수 있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두 번째로는 사실 이건 뭐 또 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저희도 말했지만 우리가 전기차, 친환경차 이런 쪽으로서의 시장 모멘텀이 분명히 많은 분들이 2차 전지가 뭐 많이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차 전지주들 바닥이다라고 보면서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2차 전지주를 줍는다라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만큼 이제 뭐 2차 전지 자체도 뭐 이제 바닥이긴 하지만 2차 전지랑 굉장히 2차 전지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게 전기차라는 모멘텀도 분명히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35년부터는 이제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가 금지가 될 것이고요.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뭐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전기차를 안 탄다라고 해서 안 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에 대한 이 판매량도 지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점진적인 전기차 시대가 돌아오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상의 이 우리가 전기차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주행 거리입니다. 주행 거리. 충전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는 것도 맞지만 이 충전 시간 대비해서 주행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주행 거리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주행 거리를 늘릴 수 있는 게 사실 배터리적인 부분으로서의 이런 성능 개선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애초에 차량을 얼마나 가볍게 만드는지 경량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이 전기차에 있어서 주행 거리를 늘릴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부터 전기차 시대에 있어서 경쟁 요소 중에 이 배터리를 제외하고도 얼마나 이 차량을 가볍게 만드는지 그 기술에 대한 부분도 사실상은 경쟁을 해왔던 부분이에요. 하지만 사실상 많은 분들이 전기차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차량의 이제 뭐 알루미늄 합판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별개로 다들 2차 전지라는 섹터, 모멘텀, 배터리 여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거 놓치고 있던 부분인데 중요한 건 뭐다? 방금 앞서 말했다시피 경량화 소재에 있어서 국내 유일이에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차량 경량화용 관련되어 있는 이런 합판, 이런 알루미늄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을 생산하는 기업이 이제 대우 AL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른 반사익 수에는 얼마든지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규모만 본다 하더라도 미래 이 시장 규모가 지금 적어도 한 209조, 약 210조 정도 전망이 됩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점유율을 어느 정도만 이제 차지해 준다 하더라도 이 기업이 지금 주가는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주가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최근에 이 대우 AL이라는 기업이 3자 배정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3자 배정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3자 배정 자금이 들어와 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 기업에 투자하는 3자가 이 주식이 말도 안 되게 하락이 이어진다든지 주가가 말도 안 되게 뭐 악재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3자 배정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누군가가 제3자 투자를 한다는 거는 이 기업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숨겨진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3자 배정을 발표를 했지 아직 돈이 완납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을 받기 위해서도 뭐 해야 된다? 이 기업의 주가를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대우 A라는 종목이 뭐 사업에 있어서 뭐 지속적인 뭐 주주 가치를 위한 뭐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정말 지속적인 뭐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지 뭐 좋은 이슈들을 계속해서 던져내야지만 뭐 할 수 있다. 대우 AL이라는 기업 역시도 주가 방어가 되겠죠. 이 주가 방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이 3자 배정, 이 자금 납입이 지속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 주가 방어를 위한 주가 상승 역시도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대우 AL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지금 뭐 완전히 엄청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도 아까 얘기했던 게 이제 뭐 지금 뭐 종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라도 애초에는 남북 경협, 그러니까 철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이제 이 800원,
800원까지 밀렸던 보통 평균적으로 한 1,200에서 1,500에서 돌던 주가가 800원까지 밀렸다가 뭐 거의 약 7,000원이죠. 거의 약 10배까지도 올라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상방 흐름만 잘 타준다라고 하면요. 상승에 대한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다라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주가를 보면은 과거부터 어제 현재 1,000원 근방, 그러니까 1,000원 근방에 오면은 늘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추가적인 반등세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 이제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현재 과거 철도 관련돼 있는 모멘트에서 완전 대하락 추세를 끝내는 구간대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 삼각수렴대를 돌파하면서도 강한 상방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대우 A라는 종목 지금 1,150원 정도를 지금 저항으로 만들고 있어요. 1,150원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아래로서 분할 매수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목표 가격은 단기적으로 이 2,500원 정도가 저항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에서 한 2배 정도 보는 2,500원 정도 목표를 좀 보시고요. 손절 가격대는 이 지폐를 이탈하는 모습 약 980원 정도대가 온다라고 하면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대호 AL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안내를 해주셨는데 매수가는 1,150원 그리고 목표가는 2,500원, 손절가는 980원 이 숫자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키워드 띄워주실까요? 자 다가오는 자율주행. 이번에는 어떤 트릭이 없네요. 그냥 간단한 간단한 트릭을 문구네요. 좀 할까 했는데 사실 네. 이거는 뭐. 사실 종목만 보면은 마지막 단어가 좀 너무 애매해가지고 그래요? 예 사실 뭐 정말 그냥 이제 사실 쥐어 짜시다가 안 됐나 봐요. 사실 짜긴 짰었는데 네. 이 우리 자율주행하면 이제 우리가 이 그 가운데 그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기어를 놓을 이유가 없어요. 그럼 이제 네. 기업 중립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기어는 중립으로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 종목을 가져왔었는데 예. 너무 억진 것 같아서 그냥 뺐습니다. 좋습니다. 자 담백한 것도 가끔은 좋아요. 자 띄워주실까요? 네, 그쵸? 오토 N이네요. 네, 중립을 하면 N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N이었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려 했다가 네. 그냥 말았고 오토 N 그냥 보면 알겠지만 오토는 말 그대로 그냥 그 자율주행에 있어서 그냥 이름만 봐도 너무 자율주행 관련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뭐 이제 키워드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이 왜 앞으로 기대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준비해 오신 모멘텀을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준비해 오셨을 텐데요. 띄워주실까요? 자, 일단은 뭐 오토엔 같은 경우가 뭐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 아까 말했다시피 오토엔 이름 자체에서부터 일단 뭐 자율주행 관련돼 있는 기업일 거라고 연상이 될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자율주행에서 뭐 어떤 특별한 뭐 기술이라기보다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자동차 관련돼 있는 부품이라든지 내장품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토엔이라는 게 뭐 이름만 봤을 때는 굉장히 잡다한 기업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현대 자동차 그룹 그러니까 이 사내 벤처로서 이제 출발한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느 정도 기술력은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면 좋은 거고요.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이제 현대 자동차의 벤처 이제 사내 그룹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현대차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뭐 현대, 기아, 자율주행 뭐 배송 로봇 뭐 실증 성공이라고 하는데 전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자율주행 로봇 택시 이게 뭐 딜레이가 되긴 했지만 원래는 뭐 8월, 7월 이때 뭐 공개한다고 얘기했었던 그렇죠. 부분이고 뭐 지속적으로 뭐 앞으로 지금 뭐 11월, 12월 뭐 이때도 뭐 공개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만큼 연말로 갈수록 지금 이제 자율주행에 관련되는 부분 충분히 뭐 이슈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특히나 이제 뭐 이 지금 자율주행만 아니라 하더라도 중요한 건 최근 로봇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당장 9월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 삼성전자에 드디어 이제 헬스케어 로봇 이제 그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입는 로봇이 이제 또 출시가 되다 보면은 거기 관련되어 있는 로봇도 반사이익도 분명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시장에서 이런 거 기대해 볼 수 있다 좀 보시면 좋고 예.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뭐 드디어 이제 서울 아마 제가 이제 서울도 이제 조만간 이제 정말 이 자율주행 로봇 이제 진짜 배달 오래 걸릴 이유도 없이 정말 금방금방 배달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는 게 이 배송 로봇이 이제는 스스로가 이제 불이 바뀌는 걸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널 만큼 정말 많이 이제 발전하고 있다라고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이 자율주행 배송 로봇에 대한 이런 것들 시장 성장성을 봤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이런 결국에는 뭐 이 오토엔이라는 기업이 이런 이 부품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자율주행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반사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 오토엔이라는 종목이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뭐 이슈도 좋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어쨌든 사실 뭐 부품이에요. 자동차 이 관련되어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고차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사실 제일 크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예. 사실 뭐 정말 중고차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뭐 중고차 사기도 굉장히 많이 당하시는 분들도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대기업이 직접 뛰어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이 중고차를 이제 산다라고 하면은 이 대기업이 이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쪽으로서의 이런 그 중고차 판매 시장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오토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자동차에 필요한 모든 상품과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제 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중고차를 팔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안에 손봐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네. 다른 사람들이 뭐 타던 차를 판다라는 거는 차량의 문제, 뭐 일단 특히나 우리가 뭐 자동차에 대해서 뭐 사기를 당한다라고 하면 뭐 침수차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부품이 고장났는데 이게 정상 운행되는 것처럼 판매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에 대한 이 고장난 부품이라든지 안에를 사실 싹 다 갈아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제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런 부품을 싹 다 다시 갈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토엔이라는 기업이 여기 이 중고차 부품을 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반사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게 지금 이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선이고요. 특히나 이 오토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최대 주주가 또 이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이제 오토엔의 최대 주주로 있는 만큼 아무래도 앞으로의 이런 이 협업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이런 것들 반사이익이 지속적으로 나와줄 수밖에 없는 부분은 분명하게 저는 존재한다 생각해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이 자율주행 시장도 그렇고 그리고 중고차 관련되어 있는 이런 시장 규모도 그렇고 거기서의 반사이익을 지속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지금 이 오토엔이라는 주가는 굉장히 저렴한 구간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또 이제 마지막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 오토엔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뭐 주가가 굉장히 바닥에 있다라는 건 차트 역시도 굉장히 바닥,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오토엔 같은 경우가 상장 이후에 굉장히 하락을 많이 좀 진행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사실상의 이 기업이 정말로 상방으로 열린 구간이 지금 한 4배 정도 그 기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만큼 정말로 이 바닥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때문에 4배요. 예, 네. 뭐 물론 지금 제가 또 뭐 그 가격 전략을 잡아 드릴 때는 목표가를 뭐 4배까지도 뭐 저는 좀 보고 있긴 해요. 뭐 물론 중요한 거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목표가는 목표가일 뿐이다. 우리 자녀분들이 서울대를 목표로 한다 해서 모두 다 서울대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이제 보다 이제 수익 구간에서는 수익을 챙기면서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예. 이 오토엔이라는 종목에 지금 현재 우리가 차트의 흐름을 좀 봐준다라고 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종목이 진짜로 상장하고 나서 사실 상장 이후에 뭐 좀 올려치는가 싶더니 지속적으로 다이렉트 하방만 나왔던 그러네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저는 오히려 저점에 있는 구간, 완전 바닥 국면이라 생각해보고 있고 특히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이 기업의 주가가 보통 10,000원대는 지켜줬던 구간입니다. 10,000원대는 지켜줬던 구간이지만 이제 이 작년 말부터 해갖고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불안정해지면서 이 국내 증시에서 계속해서 하락을 좀 같이 한번 맞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원래 그러니까 늘 얘기했지만 주식이라는 게 시장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원래 시장이 받쳐줬을 땐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건 지금 사실상 원래 자리의 구간까지만 올라와줘도 오토엔이라는 종목은 10,000원까지 사실 열린 구간이라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뭐 월봉상 봤을 때도 월봉이라든지 주봉상 봤을 때도 지금 전형적인 이제 하락 추세대를 이제 끝내놓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하락 추세를 돌파하자마자 바닥을 다지는 구간대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 지금 이평대도 뭐 다 다지고 있고 주봉상 이평대도 뭐 다져주는 부분이고 월봉에 지금 보면은 뭐 이평대 구간도 지금 뭐 살짝 저항 맞고 있긴 하지만 다져준 구간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우리가 단기, 장기 뭐 모든 이평대를 뚫어냈어요. 특히나 지금 뭐 거래가 없다가 최근에 이런 구간대 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지금 거래를 터트리고 다시 이제 숨고르기가 거래가 죽었죠. 근데 이런 거는 뭐 물량을 빨아 제끼고 나서 이제 조금 물량을 흡수하고 나서 이제 개인들이 좀 흔들어
되는 구간이었다라고 하면은 예.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거래를 터트려 주면서 모든 이평대를 뚫어내고 지금 정배열 초입 구간입니다. 정배열 초입 구간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주식에서 여러분들 기술적인 분석에 봤을 때 이제 정배열 초입에는 보통 주가에 강한 상승 초입 구간이다라고 또 보기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오토엔이라는 종목을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뭐 저가의 분할 매수 포지션 잘 잡는다고 하면은 지금 사실 저는 이 뭐 살짝 지금 뭐 완전 걸쳐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5,000원 아래로도 분명히 추가적인 매수 기회는 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뭐 주가가 5,060원이긴 한데 뭐 사실상 무리해서 올려칠 이유는 없다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5,000원 아래로 조금 이제 다시 들어오는 거. 네, 보통 매수가 이런 5,000원 이하. 이런 이 이평대를 뚫어내고 나면은 한두 번 정도 다시 속임수 하락을 넣어줘요. 그래야 개인들이 이제 손절을 친다든지 흔들리기 때문에 저는 오토엔이라는 쪽에서 5,000원 아래로서 여러분들이 매수가 전략 한번 취해보시면 좋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 네. 아까도 말했지만 목표 주가는 저는 사실상 이게 4배 정도 본다는 게 이제 과거에 이런 상장 구간까지 올라가 준다고 하면 한 4배 정도까지 충분히 열린 자리 생각해요. 월봉이라든지 주봉을 봤을 때도 그래서 15,000원에서 2만 원까지 충분히 전 열린 자리다 생각해보고 있기 때문에 이 오토엔이라는 종목 이제 이 2만 원 정도까지 목표까지 좀 잡아보고 있고요. 손절 가격은 지금 자리에서 보면은 이제 과거에 지금 이거 제가 손절 가격 잘못 좀 표시해 드린 것 같아요. 네. 3,800원인데 제가 2,800원 좀 잘못 전달해 놨습니다. 3,800원. 네, 네. 3,000 지금 이제 하단에 보면 지금 2,800원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잘못 온 거를 좀 전달드렸고요. 현재 최저가 과거 3,800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3,800원으로서 이 손절 가격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목표가가 2만 원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조금 보수적으로 만약 잡는다면 이 정도면 그래도 만족할 수 있다. 그 정도 가격이 있을까요? 사실상에 진짜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7,500원 7,500원 정도에서 7,500원 위로에서 좀 강한 저항을 맞을 거예요. 그 구간에서 좀 수익 실현하면서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오토엔까지 알아봤고요.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투자 인사이트를 넓혀보는 시간입니다.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반가운 나머지 제가 목이 메었습니다. 자, 첫 번째 리포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PSK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지금 아마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BNK투자증권의 리포트고 목표가가 33,000원인데 하향 조정됐습니다. 새로운 장비와 중국 수출 호조로 2분기가 깜짝 실적이 나왔고 국내 메모리 업체들이 D램 중심의 캐파 확대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게 포토레지스트죠. PR 사업 미중 분쟁 반사 이익 1위 재탈환 작년에 PR 스트립 장비 시장 점유율이 40.1%를 기록했다. 자, 대표적인 반도체 소부장주 또 검사 장비주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엔비디아 때문인지 뭔가 약간 반도체 관련주들이 관망세에 들어갔거든요. 자 지금 주목해야 할 반도체 세부 섹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PSK가 뭐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 있을지 안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예. 그래도 이제 HBM 관련된 수혜는 상당히 좀 다른 쪽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HBM에 대한 전환의 수혜가 이제 D램 쪽이나 낸드 쪽 투자의 확대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결국에는 설비 투자를 얼마만큼 많이 진행을 해야 되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21년에 D램과 낸드를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증설 사이클이 이제 크게 나오면서 전공정 장비 쪽 관련된 소부장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이제 다양한 캐파 증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하반기까지 조금 보수적으로 계속 뭐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게 증설이나 여러 가지 투자가 본격적으로 단행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서 투자를 좀 할지 말지 고민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고요. 25년이 되면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21년만큼의 그 설비 투자는 아니겠지만 한 60에서 70% 정도는 설비 투자가 단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리서치 쪽에서의 언급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24년, 23년,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는 어느 정도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 설비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서 HBM에 대한 부분을 부족했었던 D램이나 낸드 쪽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지연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 것 같고요. 3분기에 역시 이제 삼성전자가 HBM 양산을 할지 말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5세대. 네, 그렇죠. 5세대. 근데 지금 4세대 HBM은 결국 GPU 업체들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세대 HBM3E 관련된 8단 제품을 과연 3분기 내 양산을 시작을 할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이미 12단 제품도 하반기에 공급 예정이라고 일단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전략 마케팅 팀장님, 이 김재준 실장님이 언급을 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뜬금없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25년에 HBM 생산량을 2배 정도로 늘리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SK 하이닉스가 이제 독점 체제로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삼성전자가 3분기와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 HBM 관련된 부분의 양산을 본격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합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을 해보면 그동안에 HBM 관련된 양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HBM 쪽으로만 집중을 많이 했는데 다른 D램이나 낸드 쪽도 이제 쇼티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공정 장비 쪽이나 부품 쪽, 소재 쪽도 이제는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타이밍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HBM에 모두 집중을 하다 보니까 D램 쇼티지가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D램을 생산하는 쪽으로 또 다시 관심이 몰려가고 지금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기회를 잡아봐야 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리포트 내용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BNK 투자증권에서 이제 33,000원 매수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이 제목은 시장이 불안할수록 상대적으로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자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첫 번째 단락 보시면 이제 신장비와 중국 수출 호조로 2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을 했다. 2분기에 매출액은 971억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228억을 기록했다. 그래서 컨센 대비했을 때 매출은 6% 상승을 했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32% 상승을 했다. 그리고 첫 번째 단락 수익성이 예상보다 크게 좋아진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중국 수출 비중이 계속적으로 분기마다 20% 더 늘어난 요인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베벨 엣치라고 하는 신장비가 기존에는 램 리서치와 ASMR만 공급을 했었던 그런 장비입니다. 이게 이 웨이퍼 기판의 둥근 가장자리에 약품 처리로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식각 장비라고 부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장비 관련된 부분이 그동안에 램 리서치와 ASML이 독점을 했지만 이제는 이 독점 관련된 부분을 동사가 이제 깨면서 내수 쪽 관련된 부분은 일단 특허 관련된 부분으로 이 국내 쪽은 양산이 본격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이제 2분기 때부터 이 비슷한 판매 실적을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이제 하반기도 양호한 실적 예상이 된다. 그래서 베벨엣치 침투율이 계속 상승을 할 거고 그리고 포토 레지스트 PR 점유율이 회복을 할 거다. 그래서 베벨엣치 장비가 D램 분야에서 주로 많이 판매가 되는데 역시나 이제 하반기에도 상반기 이상의 실적을 기록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그리고 HBM 위주로 이제 투자를 했었던 그런 국내 메모리 업체들이 25년도에 서버나 D램 공급 부족 우려로 신공장에 대한 D램 위주로 캐파를 증성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동사에 대한 그런 장비도 많이 사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기존 주력 사업인 이제 PR 관련된 포토 레지스트
이제 장비 관련된 재작년 점유율이 2위로 좀 내려갔는데 이게 이제 미중 반사이익으로 작년에 다시 1위를 탈환했다. 그래서 이게 스트립 장비가 결국에는 40.1% 작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노광 장비에도 들어가고요. 현광, 현상, 그리고 시가 공정 후에 남아있는 PR을 제거하는 데 쓰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다양한 미세와 관련된 장비 관련돼서는 계속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기존에 대한 뭐 양호한 장비와 더불어서 이제 신규 장비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리포트에는 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이 불안할수록 상대적으로 좋은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 쭉 리포트에 나와 있었는데, 자, 리포트 바깥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네, 그리고 사측에서는 주가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질 때마다 주가를 어떻게 좀 잘 자리매김을 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1년에 이제 200억 자사주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신탁 계약을 해서 21년부터 200억 뭐 자사주 매입을 했고요. 근데 뭐 21년도에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뭐 돈이 현금이 많이 있었던 그런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을 했고요. 하지만 이게 7월에 22년 7월에 보시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를 보시면 좀 무난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이 104억 정도를 자사주를 소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22년 9월에 100% 무상 증자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측에서 좀 돈을 많이 벌어보자라고 하면 굳이 뭐 자사주 소각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무상 증자를 했기 때문에. 근데 자사주 소각을 하고 나서 무상 증자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통주식 수도 적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소각을 하고 증자를 했다라는 거는 이제 조금 더 유통을 많이 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지만 주주 친화적으로 좀 더 접근을 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증권사마다 목표가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 BNK 투자증권에서는 올해를 기준으로 33,000원을 제시를 하고 있지만 이 신영증권 같은 경우는 8월 21일 날 나온 보고서에는 44,000원, 그리고 8월 13일 날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건 46,000원 목표가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7월 9일 날 47,000원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이 기준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BNK 투자증권은 반도체 업황 사이클을 좀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이렇게 좀 낮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줄 수 있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결국에는 뭐 스트립 장비와 더불어서 신 관련된 장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효과를 보이고 있어서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은 그런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목표가를 볼 텐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증권사들의 목표가가 다 정말 다양하단 네. 말이죠. 그런데 이 BNK 투자증권이 이 목표가를 33,000원으로 잡으면서 네. 그 하향 조정을 했는데 그 전이 38,000원이었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하향 조정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이게 메모리 사이클 지표 측면에서 이 메모리 사이클이 생각보다 많이 뭐 지지부진하다라고 하는 측면을 좀 가장 많이 평가를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이 변동성 주가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을 하향 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PBR을 1.9배 적용을 해서 33,000원을 제시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너무 좀 보수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뭐 여기도 어떻게 보면 계속 뭐 존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실적적인 부분으로만 봐도 근데 나름 적정 수준보다는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성적인 부분, 지난주 금요일 날의 가격으로만 계산을 해봐도 PER이 11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우호적인 흐름이 3분기 얼마만큼 더 이어질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제품에 대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가치도 좀 잘 매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메모리나 낸드 쪽 관련된 부분 시장만 좀 빠르게 좀 턴을 하면 주가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PER 20배 기준으로 봤을 때 47,64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기술적인 1차 목표가는 주가 보시면 최근에 뭐 39,100원 찍고 나서 계속 뭐 떨어지고 나서 다시 이제 33,000원까지 반등을 했다가 또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하방 경직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추가적인 저점만 만들어 놓지 않고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뭐 35,000원까지, 33,000원까지는 1차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1차 목표가는 33,000원을 제시를 하고 한번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1차 목표가는 33,000원인데 이 기업의 실적이나 어떤 성장 모멘텀을 봤을 때 47,000원 정도까지 가는 것도 그렇게 무리해 보이지는 않는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리포트 열어볼 텐데요. 현대글로비스입니다. IM증권의 리포트고 목표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당 성향 최소 25% 이상 그리고 추가 확대도 가능하다. 운송 선박 부족 현상 지속 반사 수에 운반선이 확대되면 신규 고객이 증가하고 이게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내년 운임 협상 시기 인상 효과 가시화.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해운주를 가지고 오신 건데 네. 중동 긴장감이 또 다시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서로 공격을 또 주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란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가 좀 촉각이 관심인데 자, 해운주의 이런 상황에 주목할 때라고 보시는 걸까요? 이게 자동차 수출에 대한 부분으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현대글로비스를 좀 관심 있게 더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가 크기가 크고 좀 무겁기 때문에 항공보다는 선박에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선이나 자동차 전용 운반선을 이용을 해서 이 그 해운 관련된 부분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쓰나미 때 이제 국내 기업들이 가장 수혜를 받았었던 쪽이 자동차 관련주였는데 그 쓰나미 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수출을 하려고 여러 가지 자동차를 쌓아놓고 있는 거를 이제 쓰나미로 인해서 피해를 상당히 많이 봤었던 네네. 부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국내 쪽에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받았지만 결국에는 이 그 차량 관련된 운반선에 대한 쇼티지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장기화가 되고 있는 이제 중동발 리스크가 얼마만큼 빠른 시일 안에 해소가 될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하마스를 지지하고 있는 예멘의 후타 반군 결국 이제 홍해를 계속 봉쇄를 하고 있고 수에즈 운하에 대한 그 관련된 운반하고 있는 이제 선박들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에즈 운하를 이 통로를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10일에서 12일 정도 더 걸리는 다른 쪽으로 이제 우회를 해서 항로를 좀 선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해운 관련주들이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전반적으로 다 얻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절적인 성수기가 해운 관련주들이 2분기, 3분기입니다. 근데 2분기, 3분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4분기까지 이제 겨울까지도 상당히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이게 끝나지 않는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운 관련주들에 대한 실적까지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게 얼마만큼 더 장기화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더 장기화가 된다라고 하면 해운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언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동 리스크가 장기화하면서 물류난이 이제 심화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지금 이런 해운주들에는 어떤 성장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리포트 내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IM증권에서 발표를 했고요. 네. 이제 목표가는 미제시를 했습니다. 제목 보시면 이게 PCTC인데 퓨어카 앤드 트럭 캐리어라고 해서 자동차 운반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쇼티지로 실적 개선이 가속화된다. 그리고 배당이 확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 보시면 DPS는 이제 주당 배당금이고요. 이게 이제 확대 상한선이 사라지고 배당 성향에 대한 최소 25% 이상의 배당 성향을 높일 거다. 그래서 향후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2027년까지 DPS가 2023년 3,150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가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6월 28일 날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주 한 주당 한 주 이제 무상증자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배당 확대 전략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다. 그래서 23년도에 원래 주당 배당금의 5에서 50% 상향이었던 그 규정을 이 3개년 25년부터 27년간 배당 정책에 대한 최소 25% 이상
배당 성향을 25% 이상 하겠다. 그리고 DPS는 전년 대비 최소 5% 상향으로 변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당 배당금 확대 상한선이 사라졌고 배당 성향이 25%로 정해졌기 때문에 향후 배당 확대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이제 동사가 최소 25% 배당 성향을 유지를 하겠다라고 보고 있어서 27년까지 DPS가 23년까지 3,150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이제 운송 선박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거기에 있어서 환경하에서 동사가 자동차 운반선을 확대함으로 따라 신규 고객이 증가가 되고 있다. 그래서 해를 거듭할수록 실적 개선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동차 운반선이 계속 이제 부족해졌었던 이유는 이제 자동차 운반선이 지난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제 자동차 생산 공장 가동이 많이 중단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운사들이 기존 노후 선박을 폐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장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주요 완성차 기업들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해외 공장을 좀 늘려서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생산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선박 발주를 인위적으로 좀 줄여놓은 상황이었었는데 생각보다 자동차 수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해서 예.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필요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20년의 글로벌 자동차 물량의 42%를 차지했던 극동, 그러니까 한중일 관련된 해상 물동량이 지난해 51%까지 높아졌고요. 이제 극동 해상 물량이 이제 2020년 706만 대에서 이 23년 작년에 1,069만 대로 51%가 증가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이제 중국 자동차 수출 관련된 것도 지난 2020년에 60만 대 수준에서 23년에 300만 대로 늘었다. 그리고 한국의 물동량도 2020년도에 214만 대에서 작년에 306만 대로 44% 넘게 증가를 했다. 그래서 글로벌 완성차 해상 물동량 회복세와 그리고 중국 OEM 수출 확대가 그리고 극동발 이 물량이 계속 증가를 하면서 관련된 선박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공급 측면에서 일단 인도 폐선과 그리고 환경 규제 영향으로 인해서 25년부터는 슬슬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수출 관련돼서 결국 이제 선박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24년 연초에 이제 81척인 자동차 운반선이 27년까지 110척을 동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해상 운임에 대해서도 원래 동사가 2년에서 3년간 기준으로 계약을 맺는데 네. 현기차에 대해서는 3년간 계약 만료 시점이 올해 말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계약 만료 시점도 내년부터 새롭게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운임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뭐 해상 운임 관련된 부분의 가격 상승과 그리고 쇼티지에 대한 효과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관심 있게 보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운임 협상 시기도 다가오고 그리고 앞서 말씀해주신 그 PCTC였나요? 네, 그런 이제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쇼티지 현상까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되는데 목표가는 나오진 않았거든요. 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알아보도록 하고 일단 리포트 바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리포트 바깥에는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현대그룹 만약에 승계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지는 않은데 승계가 예.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핵심인 종목이 이제 현대글로비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글로비스가 결국에는 이제 지분이 가장 많은 분이 정의선 회장이거든요. 근데 이 정의선 회장을 기준으로 이제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 승계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가 그래서 가장 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대차가 결국에 최대주주가 현대모비스입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들이 여러 가지 지배를 하고 있는 업체들을 보시면 현대위아,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이 업체들의 현대 관련된 그룹의 전반적인 업체를 현대차가 가지고 있어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어떻게 이제 승계가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예. 그리고 정의선 회장의 현대글로비스가 지분이 가장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좀 연계를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서 뭐 여기에 상장은 되어 있지 않지만 현대 엔지니어링도 이제 복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분에 대한 이제 승계 관련된 부분에서 현대글로비스를 좀 잘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업체들에 대한 수주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현기차에 대한 매출 구성이 상당히 많았었던 게 사실인데 이게 이제 21년, 22년으로 가면서 이제 폭스바겐 그룹 쪽에서의 이제 수주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2년도엔 테슬라 쪽 관련돼서도 수주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에 대한 물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도 눈여겨보셔야 될 대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리포트에는 주로 숫자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네, 정말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정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목표가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보면 실적이라든지 주가라든지 올라갈 요인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제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적정 목표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PER이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수익성적인 측면으로만 보면 6.8배 정도 수준입니다. 뭐 낮은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10배 정도 수준만 보더라도 16만 6천 원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기술적인 흐름만 보면 이제 앞선 고점이 12만 9,500원이에요. 그래서 네. 이 구간을 일단 돌파하는 시점을 1차 목표가로 두자라고 보고 있어서 1차 목표가는 한 13만 원 정도 두시면서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PER을 10배 적용했을 때 목표가가 16만 6천 원 정도인데 이것도 크게 무리는 없고 1차적인 기술적 목표가는 13만 원 여기에서 한번 노려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8월 26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주택 관련 가계대출 급증세를 진정하기 위해 은행권이 꾸준히 대출 금리를 올린 데 이어 주택담보 신용대출 만기와 한도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에 이어 SK도 한국경제인협회에 회비를 납부한 가운데 삼성은 오늘 준법감시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회비 납부 안건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LS전선, LS에코에너지와 히토류 및 전기구동계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LS전선이 추진하는 히토류 영구자석 밸류체인 구축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효성중공업은 현지 시간으로 오는 3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글로벌 최대 전력망 박람회인 시그레 파리 세션 2024에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국영전력회사와 3,500억 원 규모의 전력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오는 27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SKENS와의 합병안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주총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발행 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안건이 통과되면 오는 11월 합병 법인이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에너지 전문 시장 조사 업체 S&E 리서치는 글로벌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이 2030년까지 매해 평균 30% 넘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LG그룹은 LG 구성원과 외부 파트너사, 스타트업,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기술, 문화, 예술 축제 LG 스파크 2024를 열고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성장 동력을 발굴합니다.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조사 중인 금융감독원이 네이버페이와 토스에 대해 진행 중이던 기존 서면 검사를 현장 검사로 전환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수익률 4대 천왕의 종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수익사와 함께 해보시죠. 자, 오늘은 이재진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코리아 FT라는 기업입니다. 최근 증시가 좀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지금 다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저런 이야기들, AI 고점론들 이야기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좀 실적 기반에서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근에 친환경 자동차 시대에 들어서고 있는 현재 시대에 전기차 딱 이전 단계죠.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부품을 만들어서 현대기아 그룹에 납품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접 북미 시장에 현대차가 진출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2022년도에 140억 원을 들여서 공장을 더 짓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제 곧 2024년도 이번 달 이제 곧 8월달 빠르면 8월달 뭐 늦어도 한 10월달쯤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되려고 지금 현재 준비를 중인 현대자동차의 미국 북미 공장에 지금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현재 생산될 예정인데 해당되는 공장에 부품을 납입할 가능성이 높아서 앞으로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현대차가 북미 수출이 26%가 현재 증가한 상태예요. 특히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분에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북미 부분에서 생산한다라고 하면 더욱더 판매량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죠. 사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요즘 유일하게 전기차도 바로 지금 이제 출고 대기 없이 뽑을 수 있는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출고 대기를 지금 국내에서도 한 6개월 정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들 때마다 팔린다는 얘기죠. 미국 시장에서도 크게 분위기는 다르지 않고요. 그러면 위해서 직접적으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현재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곧 8월 28일 날짜로 하이브리드를 얼만큼 생산할지 공개한다고도 하니까 생산량 딱 나오고 그냥 미국 시장에서 판매 기대감까지 나오면 구체적인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이제 매출 전망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주가의 상승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만한 이슈들이 계속 자리 잡고 있으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코리아 FT라는 종목을 관심 가져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 봤을 때 주가 자체가 이제 최근 증시가 굉장히 조정받는 가운데에서 최근 종목도 급등했다가 살짝 조정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데 조정받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저는 매수가 자리는 5,900원 이하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자리는 6,600원 자리, 손절가 자리는 5,500원 자리만 잡아 가져도 여러분들께서 목표가, 손절가 잘 잡고 갈 수 있으니까 가격 전략 확인하시고 공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진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코리아 FT에 대한 투자 포인트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현대차의 북미 수출이 증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더불어서 오는 28일 현대차의 CEO 인베스터 데이가 예정되어 있죠. 여기서 하이브리드 차 이 생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른 이 주가 상승 기대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5,900원, 목표가 6,600원, 손절가 5,5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동석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이번 주말 사이에 잭스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거의 확정적인 발언들이 나왔죠. 그래서 0.25%를 금리 인하를 하냐 아니면은 0.5% 금리 인하를 하냐 거의 뭐 그 부분 결정만 내리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금리 인하 기조의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기업은 로봇 기업 중 하나의 로보티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보티지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LG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로봇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로봇 이슈가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9월에 고핏이라는 웨어러블 로봇 출시를 앞두고 있죠. 사실 이 고핏은 원래 한 2년 전부터 출시를 한다라고 말이 나오던 거였는데 이게 1년씩 미뤄지다가 2024년 9월에 나오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 고핏 같은 경우에 왜 9월에 나오냐라고 했더니 이번 추석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선물을 좀 노리고 출시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이제는 진짜 로봇을 상품으로 출시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제약바이오만큼 이 적자가 많고 실적 수익이 잘 안 나는 기업들이 어디냐면은 로봇 기업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도 적자입니다. 그 이외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대부분의 이 좀 대형 로봇 기업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적자거나 이제 막 흑자로 돌리려고 하거나 그런 상태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로봇이 미래인 건 맞지만 당장 돈을 벌어줄 수 있을지 없을지, 당장 이 로봇을 도입을 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적자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현재 LG전자가 1회 주주로 들어가 있는 로보티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 2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자 2020년, 21년, 22년, 23년 적자를 계속 내다가 올해 2024년 2분기에 흑자를 돌렸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특히 4분기까지도 흑자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번 LG전자의 하반기 납품이 이미 거의 확정은 됐고요. 세부 일정만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번에 일본에 진출을 해서 일본에 또 로봇을 수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일본에서는 그 로봇에 대한 지원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보티즈가 추가 상승이나 반등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보티즈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이 빠진 이유가 뭐냐? 돈을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기대감만 가지고 상승세가 나오던 게 로보티즈였는데 그 당시에 찍었던 저점이 지금 다시 한번 찍혔지만 이때는 돈을 못 벌었지만 지금은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구간이다. 그 성장성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회사가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 지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음봉에 저희가 시초가 이하에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상단에 있는 매물대죠. 22,500원 나이대 돌파를 하면 정말 추가적인 상승세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8,000원 나이대 일단은 1차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지금 구간이 흑자 전환하는, 성장하는 어떻게 보면 그 시작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동석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로보티즈의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금리 인하 수혜주, 성장주 단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데요. 로봇주 이제는 바라볼 때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삼성전자의 복핏이 9월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죠. 이로 인한 수혜 기대감 언급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이길 시초가 이하, 목표가는 22,500원, 손절가 18,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사이트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사원이었습니다. 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특징적이었던 종목들 체크해 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합니다. 네, 오늘은 이권희 위즈웨이브 대표, 유창희 유스탁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CS 윈드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격포제가 있는 상황이죠.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주, 그리고 미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트럼프 대비 7%포인트 앞서고 있다라는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이건희 대표님,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CS윈드 아픔이 많은 종목입니다. 한참 좋다고 얘기할 때가 이제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네. 지금 주가는 많이 밀려서 거의 반토막 났다가 반토막 넘게 빠졌다가 지금 이제 다시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업사이드가 됐고요. 그날이 이제 8월 7일, 8일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가 좀 터지면서 올라왔는데. 그 뒤로 보면 지금 다행히 또 해리스 후보의 이제 지지율이 올라오면서 민주당의 이제 친환경 정책,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정책이 유지될 거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붙어 있고요. 그 전에 또 하나가 이제 풍력이
물론 이제 중국산 관련돼서 폭력도 한참 항상 지금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는 쪽도 여전히 폭력인데 사실 많은 프로젝트들이 금리가 높아서 좀 진행을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미국의 이제 동부 해안이나 서부 해안 쪽의 폭력 프로젝트들도 해상 폭력 프로젝트들도 이제 다시 한번 기지개를 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숫자가 잘 나온 것도 여전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모멘텀은 좀 살아 있는데 문제는 한번 상승 이후에 좀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뭔가 모멘텀이 될 만한 것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항상 이게 한동안 고생을 시켰던 종목들 보면 좀 확인하려는 성향이 강하죠. 그래서 주봉 보시면 전고점인 7만 원을 돌파하려면 뭔가 좀 호재다운 호재가 또 한번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자리는 한번 사볼 만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모멘텀이 살아있는데 주가가 횡보하면서 좀 답답한 흐름. 하지만 이걸 깰 수 있는 재료가 나타나기를 이제 기대를 하면서 두 분 다 종가 매수 의견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CS 윈드 들어봤고요. 자, 다음은 항공주 보겠습니다. 환율이 떨어지면서 항공주가 오늘 크게 관심을 받았는데 특히 티웨이 항공을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6%대 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종가 매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두 분 다 동그라미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번엔 유창희 대표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오늘 항공주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이에요. 만약에 유가마저도 좀 약세를 띄었더라면 오늘 주가가 엄청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약간 중동 리스크 다시 한번 발생을 하면서 유가가 좀 오르면서 상승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면 항공주들은 비행기를 다 리스를 해서 운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달 금리, 그러니까 그 대출 금리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겠죠. 물론 이게 변동금리로 적용된다라면 금리가 인하될수록 금리 인하에 대한 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워낙 강세라는 거죠. 어쨌든 다 달러로 리스 비용을 내기 때문에 왜냐하면 비행기를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다 해외에서 미국에서 만든 비행기를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달러로 내는데 이게 이제 워낙 강세를 띠게 된다라면 그만큼 내는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대출 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대출 이자 비용이 줄어든다는 부분들이 수익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중동 리스크는 좀 길게 가지 않을 거라 생각 좀 하고 있는데 유가마저도 만약에 올해 전체적으로 저점대인 한 72달러만 2달러 이하로만 떨어지게 된다면 상당히 항공주에 대해서 수익성 하반기에 상당히 기대할 수 있고요. 특히 티웨이 항공은 어떻게 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죠. 아시아나항공의 노선을 계속 줄여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대부분 티웨이 항공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거리 노선에 대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티웨이 항공은 LCC 항공사보다는 거의 뭐 국적기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덜 반영되어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 또 장거리 노선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주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뿐만 아니라 국제유가도 최근 하락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서 이에 따른 수혜도 예상된다. 여러 가지 호재들, 항공주를 둘러싼 이야기들 들어봤습니다. 오늘 액침 냉각 관련주들도 굉장히 들썩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 관련 칩에 액침 냉각 시스템을 도입할 거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그 종목 중에서 KN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엇갈리는군요. 유창희 대표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블랙엘 관련해서 액침 냉각 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엔비디아 제품의 가장 큰 단점은 발열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한 10몇 년 전에 애플 제품을 엔비디아 제품을 썼다가 이 GPU가 다 녹아내리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는 엔비디아하고 아예 거래를 안 하고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 엔비디아 제품으로 AI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구글의 그 GPU로 구글 테스트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던 정도로 엔비디아 제품이 이 발열이 항상 문제인데 이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블랙엘에서 블랙엘 제품에서는 액침 냉각을 도입을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어찌되었든 뭐 블랙엘 뭐 그 다음 버전에도 엔비디아 제품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액침 냉각 시장은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KN술 같은 경우는 글로벌 1위 업체 스페인에 본사를 둔 서브머사와 그 협력을 해서 이 쿨링 시장에 진출한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에 몇 없는 액침 냉각 전문 솔루션 기업 전문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이 커진다라면 충분히 매출 성장에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또 예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 발열을 잡기 위해서는 액침 냉각이 답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이었다면 지금은 네. 이제 아예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약간 윗꼬리가 나오고 있지만 충분히 한 번 정도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고 접근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액침 냉각 관련된 시장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X의 이유 좀 들어볼게요. 일단 그 방향성은 맞는데 네. 일단 그런 거죠.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섹터긴 한데 일단 이게 지금 기술 자체를 KN솔 같은 경우 일상형을 지금 서브머에서 도입을 한 거고요. 우리나라 국내 기업 중엔 GST라는 회사가 일상형을 지금 실험을 하고 있고 이상형을 지금 또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일상형, 이상형으로 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 일단 엔비디아가 이걸 이제 하겠다, 이제 R&D 인력을 채용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자극을 한 것 같고요. 일단 엔비디아도 지금 현재는 공냉식과 순냉식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액체 냉각과 액침 냉각은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액침이라는 건 이멀전이라고 해서 아예 그냥 그 액체 물질입니다. 이게 물이 아니고 네. 특수 용액에다가 담그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칩 설계부터 시작해서 좀 이게 변경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겠다라는 거를 의사 표현을 했으니까. 관심은 있을 텐데 오늘 급등한 이후에 사실은 이게 우리 국내 기업이 바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약간 테마군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당분간은 그래서 조정이 좀 나오면 지금 오늘 급등해서 한 20% 이상 KN솔 올라와 있는데 여전히 조금 자리는 한번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밀려도 한번 살 기회는 주지 않겠나 종가에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이 섹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두 분 다 가지고 계시지만, 자, 이건희 대표님께서는 이게 직접적으로 국내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냐, 이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GI 이노베이션을 알아볼 텐데요. 자, 오늘 바이오주 정말 강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주도주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GI 이노베이션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엇갈렸습니다. 네. 자, 이번엔 유창희 대표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전체적으로 GI 이노베이션 상당히 좋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GI 스마트 플랫폼을 통해서 차세대 명액치료제 개발을 좀 준비하고 있고, 다양한 이제 단백질하고 항체를 이용한 제품들, 이중융합 단백질을 계속해서 발굴을 좀 하고 있고, 예.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보면 약간 이제 비만 치료제 쪽으로 해가지고도 계속 좀 이슈가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나온 뉴스라든지 최근에 보면은 바이오주가 좋은데 좀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9월달 알테오젠이라든지 혹은 그 생물보안법 이쪽에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나머지 기업들은 약간 머뭇거리고 있는 부분이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주들이 특정 종목에만 집중 편향돼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한양행 같은 경우 이미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뒤늦게 반영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은 좀 앞으로 좀 이슈가 있는 쪽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단기적으로 좀 매물 부담감이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000원, 13,000원대에서 원래는 그러니까 최근 한 2년 정도 주가 흐름을 본다라면 12,000원, 13,000원을 돌파를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 약간 조정을 받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V자로 바로 돌파하기보다는 조금 행보를 하고 움직임이 나오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종가 베팅보다는 한 주 중반 이후 흐름을 좀 보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슈가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바이오주 내에서 선별 투자해보자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종목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거 보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유한양행은 일단 신고가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보실 수 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오늘 조금
도찌입니다. 사실은 지금 30만 원대에서 계속 지금 한 2달 이상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느 정도 저점은 좀 확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좀 모아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신고가 행진으로 좀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종목군들도 어쨌든 9월달 생물보안법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혹은 혹은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모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주도 다 가는 게 아니라 이슈가 있는 녀석들만 가고 있다. 그리고 GI 이노베이션은 매물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X를 들어주셨고요. 자, 이건희 대표님께서는 종가 매수 의견을 들어주셨죠. 네, 일단 GI-이노베이션 오늘 많이 올라서 뭐 내일 조정 나올 수도 있는데 121선 오늘 좀 터치하면서 끝날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 제가 좋게 본 이유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한 번 더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유한양행과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알레르기 치료제 같은 경우가 지금 부각될 수 있고요. 지금 유한양행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에 대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유한양행이 어디랑 뭘 하고 있지 계속 찾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ABL 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뭐 인벤티지 랩이라든지 GI 이노베이션 같이 지금 하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지금 또 하나가 이제 GI 이노베이션이 오늘 나왔던 기사 중에 보면 면역 항암제 관련돼서 키트루다 병용 관련된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키트루다 하면은 지금 알테오젠 생각하실 텐데 네. 같이 이것도 면역 항암제 쪽에서 병용으로 지금 한다라는 거는 뭐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제일 잘 팔리는 면역 항암제와 같이 뭔가를 한다는 거는 또 한 번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GI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저도 뭐 시총이 작은 이제 바이오 종목들을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그래도 그동안 이제 꾸준히 봐왔던 결과 보면 예전에 ABL 바이오를 좀 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좀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권은 항상 잘 자리 잡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그럼 한 번 이벤트라든지 지금 거래량 실린 걸 오늘 거래량을 보면 네. 뭐 내일 정도에는 결판이 나지 않을까 조금 더 추가 상승이 나올지 여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회사는 건실한 회사니까 뭐 눌리면 또 더 기회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12,600원, 12,500원 이렇게 치고 나가면 뭐 물론 이제 13,000원대 매물벽을 뚫어야 되는 그런 숙제는 남아 있지만 충분히 한번 뭐 기대를 해봐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키트루다 관련 재료들 짚어주셨고요. 13,000원대 매물벽을 뚫는다면 중장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네이버가 모처럼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따른 성장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 낙폭 과대 측면에서 소외주로 분류가 되면서 저가 매수세도 일부 유입되고 있는데요. 네이버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엇갈렸네요. 이건희 대표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일단 이제 모든 분들이 좀 망설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네이버죠. 물론 예. 이 추세 전환이 지금 되진 않았습니다. 지난주부터 좀 조명을 받기 시작하고 올라오고 있는데 올라올 때 이제 목요일 날 발표됐던 내용을 보면 이제 네. 뭐 멀티모달 관련된 AI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 도입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는데 사실 그걸로 네이버가 돈을 벌긴 지금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그 기존에 이제 뭐 테무라든지 뭐 여러 이제 유통 채널이 다양화되면서 네이버 쇼핑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부분들, 테무도 지금 중국에서 난리가 났죠. 네. 거기에다 또 이제 우리나라 국내 뭐 여러 기업들이 또 지금 안 좋은 일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네이버에 대한 신뢰성을 좀 더 높여주면서 판매자들이라든지 구입하는 분들이 네이버 쇼핑으로 좀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가 재밌는 건 실적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살짝 정체된 적은 있어도 여전히 실적 굉장히 우상향하고 있고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좋을 걸로 30% 가까이 좋을 걸로 보고 있는데 주가는 거꾸로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금리가 빠지는 상황에서 그럼 떨어졌던 이유가 뭐 금리라든지 그 외에 이제 여러 성장의 부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면 다시 한번 실적이 회복되고 성장성에 대한 좀 뷰가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한번 돌릴 자리는 되지 않았나. 지금 코로나 때 거의 46만 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예. 물론 이제 이게 약간 AI 버블이라고 봤을 그 코로나 버블이라고 봤을 때 그래도 보면 지금 자리는 거의 바닥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가 PER이 20배가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어불성설인 거죠. 그러면 예. 지금 자리는 충분히 좀 중장기로 보면 살만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종가 매수 의견 들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유창희 대표님 의견도 좀 들어볼게요. 네, 뭐 네이버, 카카오가 사실은 실적은 계속 좋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 쇼핑이
어쨌든 이번에 그 위메프라는 이런 사태로 인해서 조금 더 이용자가 늘어날 수 있다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광고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건 맞는데 성장 모멘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네이버, 카카오가 주가가 계속 빠지는 이유가 특히 AI가 시장에 붐이 나오면서 작년부터도 주가가 더 많이 하락하는 것은 앞으로 뭔가 성장 모멘텀이 좀 부재하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네이버 클로버 X가 뭔가 하반기에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내세우는 것은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만 과연 이걸로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를 이길 수 있을까? 지금 많은 분들이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 AI를 챗GPT를 활용해서 지금 어떤 그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네이버 클로버 X를 바꿀 만한 동기부여가 될지 여부는 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도태될 가능성이 계속 있다는 부분도 본다라면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바닥이긴 하지만 사실은 실적이 좋아도 PER이 뭐 2배, 3배인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네이버 거기까지 떨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실적만 보고 지금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여전히 좀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대표님 그 최근에 그 라인 매각 네. 라인 지분 관련된 이슈 있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시장에서는 다 소화가 됐다고 보십니까? 뭐 소화는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라인 관련해서도 지금 이미 이 사진은 다 일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분만 지금 50%, 뭐 51%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다라는 부분들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주가에는 부정적이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네이버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실적은 괜찮지만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 대한 전략이 부족하다라는 측면에서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네이버에 대해서 종가 매수하지 않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금리 정책을 조정할 때가 됐다. 잭슨홀 미팅 후 연설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소 비둘기파적이었다라는 평가와 함께 빅컷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다라는 점도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이었죠. 뉴욕 증시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이러한 상승세에 동참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가운데 피벗이 거의 공식화되면서 이 달러와 약세가 진행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오전장 중에는 급락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전장 중에 그 낙폭은 조금 축소가 됐는데요. 오늘장 원달러 환율 0.09% 빠지고요. 1,326원 80전 수준에서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거래소 쪽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시죠. 뉴욕 증시의 상승 이후에 오늘 우리 시장도 강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하지만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지수 역시 하락으로 반전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섹터로 본다면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수혜주 쪽이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건설 쪽도 강했고요. 유틸리티 그리고 항공주도 대표적인 종목이었죠. 다만 이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주들의 흐름이 좋지 못하면서 지수의 상단 자체가 조금 제한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1% 밀렸고요. 2,697선 수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777선에서 시초가 형성 이후에 하락으로 반전이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있었죠. 물론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았지만 중동방 불안이 여전한 상황이고요. 또 엔비디아의 실적을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팽배해지면서 지수는 영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0.84% 밀렸고요. 766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들의 흐름 좋지 못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확산이 됐죠. 일단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 피크아웃의 논란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지 엔비디아의 실적 결과들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쪽의 낙폭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3% 넘게 밀리면서 17만 9,600원을 기록했고요. 대장주 삼성전자는 2%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LG 엔솔이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는 테슬라의 강세와 함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있었는데요. 장 막판으로 갈수록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으로 반전이 됐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 탄력을 지켜갔습니다. 5% 넘는 상승권 움직임 확인이 됐고요. 이와 함께 현대차는 1%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기아차도 하락세를 기록했고 전반적으로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 부진했는데요. 셀트리온은 2.1%대 상승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이 진펜트라의 미국 매출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금융주들의 강세 오늘 시장 안에서 돋보였습니다. 밸류업 기대감도 있고요. 환율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부분들 시장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KB금융이 1.9%의 강세, 신한지주도 2.3%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다음 장 확인해 보실까요? 포스코홀딩스가 1.47% 강세, 그리고 오늘 네이버가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간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부분들 네이버의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삼성물산도 1.7% 강세, 오늘 시장 안에서 건설주들의 강세 돋보이는 상황이었고요. 삼성, SDI와 LG화학은 강보합권에서 각각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는 장중에는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상승 탄력 둔화가 됐고요. 에코프로비엠은 결국 하락으로 반전이 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0.1% 약보합에 마감이 됐고요. 알테오제는 0.79% 약세, HLB는 0.1% 하락률 기록했습니다. 오늘 바이오주 내에서도 엇갈리는 흐름 계속해서 포착이 됐는데요. 다음 장에 보시면 리가켄 바이오는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4.59%대 강세 보이면서 98,000원까지 올라갔고요. 반면 이 삼천당 제약은 0.47%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로봇주들 흐름 상당히 좋았죠. 이 삼성전자의 보핏 출시와 관련해서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 기대감 시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펄어비스의 주가는 크게 밀렸습니다. 다음 장 확인해 보실까요? 펄어비스가 무려 12%대 하락률 기록했는데요. 게임스컴에서 이 붉은 사막의 수상이 불발된 데 따른 심리 위축이 있었고요. 더불어서 경쟁사인 중국 업체에서 굉장히 좋은 게임을 개발했다라는 소식도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실리콘투는 6.7%대 약세, 리노공업도 3.6% 하락입니다. 오늘 소부장주 안에서 줄 하락이 나왔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짚어봤습니다. 내일의 전략 세워봐야 될 텐데요. 이건희 대표님, 내일장 체크 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예, 내일은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미국의 2분기 GDP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PCE 지표도 발표될 거고, 뭐 소비자 관련된 지표도 발표가 될 텐데, 미국 소비가 견조한지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경제 성장률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28일 날 발표될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을 더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시장에서는. 네. 근데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를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훈풍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유창희 대표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자 내일 어떤 점을 체크해야 할까요? 일단은 유가가 조금 상승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중동 리스크 이게 풀리는 것처럼 뉴스가 계속 나오다가 결국은 주말에 조금 이제 물리적 타격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유가가 좀 반등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75달러 이상으로 올라가는지 급등세를 보여주는지 아니면 조금 낮아지는 70달러 초반으로 다시 낮아지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주인 것 같아요. 오늘 기술주 사실은 반도체 위주로 많이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았던 부분들이 내일 만약에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 어쨌든 이제 금요일, 월요일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가하고 기술주의 반등 여부, 반등의 강도를 좀 체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최근 하락 추세를 보이던 국제 유가, 중동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국제 유가 흐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기술주의 반등 여부, 그 강도를 체크해 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내일장 전략 본격적으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간밤 뉴욕 증시 흐름 보고 또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내용을 보고 오늘 시장 그래도 상승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했던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은 하락했거든요. 이건희 대표님, 이럴 때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뭐 전략보다는 좀 짜증이 나는 거죠. 예. 네. 지금 다들 주식 갖고 있는데 뭐 전략이냐? 현금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이 전략을 짜실 수 있을 텐데 오늘 하락은 저는 일단 환율의 영향이 컸다라고 보고 있고요. 엔화가 다시 강세를 띠면서 원화도 다시 강세를 띄었고요. 여러 수출주들도 좀 많이 빠지고 하이닉스가 장 초반에는 강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오히려 이제 엔화, 그러니까 니케이가 오히려 빠지고 이제 엔화가 강세를 띠면서 좀 시장에 영향을 준 걸로 보이고요. 여전히 엔캐리 트레이드로 한번 맞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145엔 밑으로 빠지면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런 반응을 좀 보였다라고 보고요. 일부. 그래서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내일 해소될지 여부도 좀 중요한데 최근에 근데 특징이 뭐냐면 기존에 주도지였던 반도체, 조선, 그다음에 화장품 실적 좋아서 올라갔다는 쪽이 다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주들도 여전히 원화 강세에 대한 일부 피해를 또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리가 지금 하락하는 시기에 금리가 높을 때는 금리보다 성장률이 월등히 뛰어난 섹터로의 자금 쏠림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금리가 하락하면서 조금만 성장해도 괜찮아라고 해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그래서 지금 낙폭 과대주들 중에서 일부 지금 빈집 처리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LG엔솔이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낙폭 과대주라든지 이쪽으로 좀 자금 쏠림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하가 지금 0.5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하는 추세적으로 지금 당분간은 올해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할 것 같은데 그거에 따른 이제 바이오의 심리는 굉장히 좋죠. 편하죠. 지금 투자할 때 굉장히 편하고 지금 유럽의 임상 종양학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이 남아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바이오 쪽에 지금 자금이 더 쏠리는 모습이어서 아마 내일도 낙폭과대주나 바이오 쪽으로 지금 일부 자금들이 더 몰리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낙폭 과대주 그리고 바이오 쪽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금리 인하 수혜주가 바이오주인 건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본다라면 조금 변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금융주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약간 윗꼬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장중에 7% 이상 상승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융주라든지 또 건설주 같은 경우도 꼭 금리 인하뿐이 아니라 부동산 경기가 계속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도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공주죠. 항공주는 워낙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강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여기서 유가마저도 만약에 다시 이제 약세로 전환된다라면 상당히 좀 힘을 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하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금리 인하 수혜주가 조금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엔 시장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잭슨홀보다는 엔비디아가 결국엔 우리나라에는 반도체가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높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 우려감들이 관련된 종목군들의 상승을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엄청난 상승
혹은 하락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은 방향성이 아직은 오리무중이다. 저는 오히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방향성이 어느 정도 조금 전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전까지는 현금 비중을 한 50% 정도는 보유하시면서 공격적인 베팅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시각으로 이번 주까지는 좀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주에 주목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과거에 언급되던 이 일반적인 금리 수혜주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포인트 잡아주셨고요. 더불어서 엔비디아 실적 확인한 이후에 대응하자. 당분간은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현금 들고 있자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사이트 마감 노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